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여자로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어디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다 오르는데 화장품 대표주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극적인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화장품 수출량이 코로나를 뚫고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사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예뻐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테니 아모레퍼시픽도 걱정 없지 않을까요? 빅테크들은 훨훨 날아간다는데 화장품주는 과연 어떤 미래를 갖고 있을지 아모레퍼시픽을 통해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아모레퍼시픽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528억 원, 영업이익은 1,762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9%나 늘었죠. 특히 코로나 속에서도 매출이 17% 늘어난 럭셔리 화장품은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어머님들이 사랑하시는 설화수가 국내 매출의 41%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한 단계 더 내려온 라인인 프리미엄은요 매출이 줄었고 아모레퍼시픽 매출의 88.1%가 화장품에서 오다 보니 샴푸 같은 것들의 매출이 6% 줄긴 했지만 큰 타격은 없었던 듯 하고요. 해외 매출은 20% 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흑자 전환한 비결도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설화수 같은 럭셔리 화장품이었으니 코로나 속에서 선방한 셈입니다. 결국 설화수가 매출의 1등 공신이었던 셈이죠. 근데 설화수 같은 건 보통 백화점 매장에서 팔잖아요. 맞아요. 오프라인 채널에서 팔리는 양은 럭셔리며 상품이며 할 것 없이 줄었는데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가면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백화점 브랜드 몇 개 가끔 사거든요. 예전엔 백화점 매장 가서 사다가 쓱닷컴으로 갈아탔어요. 어쨌든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2020년만 해도 한 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0.6%,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6% 감소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1분기 성적표로 어느 정도 걱정은 덜어낸 셈이죠. 자,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만족한다 쉽게 말씀하시긴 힘들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은 태평양으로도 워낙 유명하죠. 남성분들 많이 쓰시는 그 포마드를 무려 1948년 출시한 회사인데 1964년에는 한국 최초로 오스카라는 브랜드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한국 화장품계를 주름잡던 태평양은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설화수, 이니스프리 같은 국민 브랜드들을 출시하고 2002년엔 아모레퍼시픽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2006년엔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인적 분할해서 주식시장 상장을 했고요. 2008년엔 세계 최초로 이런 쿠션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브랜드들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나쯤 갖고 있는 상품이 됐을 정도로 앞서 나갔던 아모레퍼시픽 2015년에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위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지나고 2010년대 소비주도 성장기가 오면서 화장품 산업은 내수산업에서 수출주도형 고성장 산업으로 전환이 됐죠. 중국 위주로 수출액이 급증하면서 2016년엔 제조업 GDP 증가율의 거의 10배 가까운 생산액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잘해서도 있었겠지만 구조적 트렌드 변화가 성장을 돕기도 했던 셈이죠. 문제가 찾아온 건 2016년, 그 이후 주가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었는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에 왔고 아모레퍼시픽에도 불똥이 튄 셈이죠. 이후 이니스프리나 에뛰드 같은 중저가 브랜드 실적도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2017년 매출,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온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쓰면서 2019년을 버티고 또 코로나 속에서 구조조정 전략을 통해 버티고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2019년 가을 최저 11만 원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를 내다보려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의 기회와 리스크를 살펴봐야겠죠. 중국에서의 실적을 좌우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매출이 고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서 해외 브랜드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의 과거 주가 흐름과 실적 간의 관계를 분석해봐도 주가 상승은 주로 해외 사업의 영업이익 증감과 연동돼 나타났던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우선 직접 수출도 수출이지만 따이공이라 불리는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중국에 되파는 보따리상이 워낙 체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따이공이 무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이공이 파는 게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80% 정도 싸다 보니까 오죽하면 알바생 쓰는 기업형 따이공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분들의 활약이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중국의 정식 수출이 줄어들던 기간에도 면세는 성장해 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드 이후에 한국 화장품업계의 위상이 점점 작아져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줄 알았던 성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대표 화장품 업체의 주가 흐름이 이를 말해주죠. 실제 통계만 봐도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기에는
있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 화장품의 증가율과 점유율이 이미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 젊은이들은 거차오라는 애국 소비를 트렌드로 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으니 매출 다변화가 정말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유럽 점유율이 0%, 북미가 2%라는 것은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까요? 아직 진출하지 못한 북미나 유럽의 적극적 진출 노력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럭셔리와 저렴이의 양극화를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중저가 화장품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한국 브랜드가 중저가는 중국 현지 브랜드에 밀리고 프리미엄은 일본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성장에 밀린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화장품 구매 고객의 세대 교체로 프리미엄 화장품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이런 프리미엄 시장이 아직은 여력이 크다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 브랜드 이미지를 잘 구축해 놓은 건 정말 다행인데요. 설화수 하나로의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또 다른 캐시카우 창출이냐를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홈페이지에는 인디뷰티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뷰티 브랜드를 파는 코너인데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소통하며 파는 화장품의 인기를 반영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티파니 메스터슨이라는 전업주부 출신 대표가 2013년 만든 드렁큰 엘리펀트라는 브랜드는요, 2019년 시세이도에 팔리기도 했고요. 글로시에는 미국 뷰티 블로거 에밀리 와이즈가 론칭한 건데 밀레니얼이나 Z세대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화장품 출시 4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했어요. 자, 이런 트렌드를 생각한 듯한데요. 최근에 김혜수 씨가 AHC와 화장품 론칭하는 것처럼 대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글쎄요. 좀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찍어내듯 파는 화장품의 시대가 저물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생깁니다. 이종업계의 진출도 현실화했는데요. 룰루레몬이 기초 제품을 만들고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그룹도 구찌 뷰티 같은 걸 만들었죠. 거기다 마데카솔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내놓은 센텔리안 24의 마데카 크림팩. 저 이거 진짜 쟁여놓고 쓰거든요. LG전자는 피부관리기 내놓고 파나소닉의 초음파 기계 만드는 등 이종업계의 진출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에스타라라는 메디컬 브랜드 들고 있지만 이종 산업들의 뷰티 산업 진출은 전통 강자로서는 불안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화장품 시장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이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 기업의 화두는 M&A였죠. 특히 로레알은 10년간 33건의 회사를 인수하는데 40억 달러를 썼는데요. 영국 유니레버도 약 36억 달러 규모로 26개 기업을 인수했고요. 바세린, 도브 같은 브랜드의 중국 성장세가 감소하는 걸 보고 한국의 AHC 만드는 카버코리아를 2조 원 내고 사버렸죠. LG생건도 24개를 11억 달러, 1조 2천억 규모로 사들였는데 2020년 2월 코로나 시작 직후에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더마 브랜드죠. 피지오겔의 아시아, 북미 권역 내 사업권을 1,900억가량을 사왔어요. 이종간 크로스 섹터 M&A도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크로스 섹터 M&A가 전체 M&A의 86.6%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구강 케어 기업이 스킨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로레알은 모디페이스라는 회사를 샀는데 증강현실, 인공지능으로 피부 진단해주는 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로레알은 한국 20대가 많이 쓰는 쇼핑몰 스타일란다를 인수하기도 했죠. 화장품 산업의 합종연예계 테크 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으로 비비크림, 마스크팩, 쿠션 파운데이션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개발해 유행시킨 아모레퍼시픽의 DNA 다시 발휘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그저 기저효과가 아니었나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0년이 워낙 최악이었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일 뿐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기회이자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명동거리 가서 화장품 쇼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거의 명동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풍경을 볼 수 없는 와중에도 호실적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관광객들이 물밀듯 들어온다면 이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끝나도 중국인들이 서양 여행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운 한국과 일본을 더 찾을 가능성이 크죠. 대표적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주이니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관광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금리 인상이나 경제 회복 등 경제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려 18%에 달한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의 부상, 신소비층, 로컬 브랜드의 성장 이런 전략들을 벤치마킹해서 현지 브랜드와 합작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즐길 수만 있다면 더 큰 기회를 맞이할 2021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의 미래는 계속해서 1등 화장품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한 줄 평 꼭 남겨주시고요. 함께하고 싶은 다음 주제도 꼭 추천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